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곳은 이제 정화의 남해원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정리해서 해 보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남해 인제 그 정화의 남해원정의 이제 배경을 이제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제 뭐냐면 국내의 직물 제품이나 도자기, 철제품 생산의 발전에 바탕을 뒀고요. 그다음 영락제의 권위를 떨치고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고, 중국의 부를 강시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남해 대원 그 정화의 정화의 대원정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 그 당시 이제 그 조공국가 유치도 있어요. 그래서 조공 채권 관계에서 조공국가를 유치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뭐 티모르 제국이 그 당시 인제 명나라 원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복수하기 위해서 원정을 했거든요. 예. 그 티모르가 원정하는 과정에서 명에 이제 치는 과정에 도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제 명나라가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갔다는 설도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제 그때 도망갔던 그 앞에 있었던 인제 그 해제 있죠. 건무제가 그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무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인제 했다라는 설도 있어.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당시 인제 했다는 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 남하의 대원정을 했다. 정하의 남해 원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인제 정하의 남해 원정의 원정 그 동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에서 각 나라들의 어떤 사항들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자 이건 뭐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좀 내용을 보죠. 영락제 인제 시대에 들어서 정화는 대대로 이슬람교도의 아랍인의 합지에 영락제 시대도와 정화는 대대로 이슬람교도의 아랍인 합지에 두치가 되었다. 운남성 공양 출신으로 운남이 명예에 함락되어 그 지배에 들게 되자 연왕을 섬기했는데, 이때 어린 나이로 인제 한간이 됐다고 해요. 그때 포로로 잡혀 갖고 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는 정난의 변에 큰 공을 세우자 정치성을 하사받고 한간의 장관이었던 삼보태감으로 임명되었다. 자 이리하여 이제 영락제의 명을 받들고 남해 원정을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 남해 원정에 대해서 한 7번 거쳐서 인제 남해 원정을 인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꾀하여 주변 국가의 무역을 능동적으로 제기하고 조공 국가를 중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간 정화를 하여금 남해 원정을 단행통을 한 것이다. 그래서 조공 무역의 일환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영락제에 의해서 정화의 남해 원정은 국위성향, 그다음에 고욕, 건무제가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예 잠깐 아까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건문제죠. 건무제가 아니라. 예. 건문제. 예. 자 그 건문제의 인제 수색 후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조공무역과 국위석양 그다음 건문제 수색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화의 남해 원정의 목적지라고 하면 요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1405 년에 최초의 인제 원정 때 62 척의 대함대 27,000 명의 선원을 승선시킬 정도였다. 자 이것이 인제 그 당시 그 바스코 다가마와 인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화의 대원정 때 이제 규모가 이 보시면 바스코 다가마 때 원정보다 그 지리산의 대서양 원정 지리산의 탐험보다 더 크죠.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인제 지리산의 아프리카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제 인도양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력 함대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총 7 회에 걸쳐서 했고요. 남양에서 인도양으로 나가 아프리카 동안까지 도착한 세계적인 해상 활동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30 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하교 진출에 기반을 마련했다. 그 하교는 예전부터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을 계기로 해 갖고 이 하교가 더 확대됐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이제 복건성이나 강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제 많이 들어가서 지금 동남아시아 경제를 지배했던
그 세력들이 하교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하교 지출에 대해서 인제 그 어떻게 대응했냐 명나라 정부가. 하교 진출 반대했죠. 그래서 명나라는 인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해금령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사모역을 금지시키고 오직 조경무역만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락제 이제 그 원정도 조공무역 학대야. 사모역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밖에 나가서 인제 뭐 동남아시아 가 갖고 인제 뭐냐면 사기하고 살고 막 그 복건성이나 강동선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뭐 사모욕하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락제 이후부터 요 뭐냐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의 폭언을 내리거든요. 이 학교가 그날 동남아시아에 많은 중국인들이 진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시해 버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동성이나 복건성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그 아시아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학교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정화의 원정은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구매 해상 활동을 여기 어 해상 활동 후 여기에는 대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 기술과 나침판, 항해 지도, 항해술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했다. 당시 중국은 이 방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은 영락제 사후 중단됐어요. 이게. 그래서 영락제 사후 중단되고, 그리고 왜 중단됐냐면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을 해 갖고 해양 세력들하고 인제 계속 그 해양으로 이제 세력이 확대돼 나가면 이 해양에 있는 반명 세력들과 견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 뭐냐면 중단시켰죠. 그래서 인제 여기 연안 항로 중심으로 발달했어. 바닷길보다는 바닷길이 아니고 연안의 내륙 항로. 어 내지 항로를 중심으로 해 갖고 운하 중심의 어떤 그 뱃길만 있지, 이 연안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렇게 뱃길, 바닷길 이런 것들 다 차단시켰죠. 예. 그래서 반명 세력들 간의 어떤 그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락제서를 다 중단시켰고요. 그리고 그 정화의 남해원전 관련된 기록도 역사책에 다 지워 버렸어요. 그리고 관련된 배도 다 부셔 버렸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은 공식적인 역사책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 쓴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이나 뭐 문학 작품,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걸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영락제 사후에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관련된 내용, 이제 영락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한의중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한의중 245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영락제는 제2의 오른 후 남경 조정에 많은 관료를 처형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삭번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 남경 조정의 관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정책을 또 이어받았어. 황제 권력을 도전할 만한 기타 병방의 제후방들 세력을 약화시킨 뒤 자신의 근거지를 북경에 수도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북경 총도로 해서 인제 북방 방위가 용이해졌다는 거. 몽골족을 쉽게 인제 공격을 대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중국 전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래 갖고 인제 이 당시 인제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강북이 차이가 있었죠. 근데 강남이 인제 경제적 중심지이면서 남경은 수도를 둘 경우에 또 정치적 중심지잖아요. 그럼 강북이 소외될 수 있잖아. 그래서 강북을 인제 소위 강북의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강북이 정치적 중심지가 되고 강남이 경제적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남북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세 번째 이유는 북경 자체가 그 당시 인제 뭐냐면 그 영락제 근거지였죠. 이 사람이 원래 연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근거지가 이 북경이었고, 남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문제 이제 뭐냐면 그 근거지였죠. 그래서 건문제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이걸 별로 안 좋아했어. 요게 강남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강남 이제 관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수도를 자기의 근거인 북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요 북경 옮기면 아까 전에 북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100 만이 넘는 소비 도시니까 여기에 이제 물자를 대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강남의 물자를 이제 끌어다 북경에 대기 위해서 운하를 정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도의 소비를 충당하는 물자 공급을 위해서 경제적 중심지인 강남 지방부터 운하를 통해서 수송 즉 조운이 발전하여 남북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락제는 특히 대외 정책에 적극 펼쳐 국내 비판적 세력을 약화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전시 비상체제는 불만을 품은 남경의 군대와 관리를 자신의 통제를 하에 재편할 기회를 가졌다. 자, 그는 친인 5차례에 걸쳐서 군대를 이끌고 몽골 정부에 나섰고 한간 정화를 시켜서 대규모 성박을 이끌고 남해를 원정하게 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국위를 떨쳤다. 또 만주 지역을 정복하고 안남을 복속시켰다.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안남은 20년 뒤에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대팽창 정책 외에도 북경 천도에 반대하는 강남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동참과 같은 정보기관을 운영하거나 성리대전과 영락대전 같은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비판 세력을 흡수하는 등 영향을 발휘해 영락제는 홍무제가 마련한 항제 정책을 든든한 항제권 항제 정책을 든든히 초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인제 관련된 내용 또 읽어 볼게요. 자 홍무제가 인제 주군에 그 당시 여러 왕들이 즉위하는데 그 별로 없어요. 뭐 인종 뭐 선종 뭐 이렇게 있는데 요때는 별로 없고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 뒤에 관련된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명예내각제를 먼저 보고 인제 그 뒤에 부분을 읽을게요. 예. 요게 명예내각제 부분이네. 예. 내각제도하고 이제 한간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명나라제 때 제2대 권력기구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 내각제도 내각과 한간이야. 예. 그래서 한간과 내각이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 중에 하나 두 개였죠. 이렇게 두 개.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명대 특수한 내각제도와 권신의 등장 관련된 내용 보죠. 자, 명말청주 항조인은 명의대방론, 이 명의대방론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2번 정도 나왔어. 그래서 명의대방론은 이제 그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나라 망한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한 글이에요, 항조이가. 그 글에서 인제 비판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승상제도를 폐지시킨 거. 홍무제 정책 있죠. 홍무제 승상제도 폐지한 걸 비판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영락제가 그 남경을 버리고 북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천도한 걸 되게 비판했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 요 부분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겨 갖고 인제 뭐 운하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남쪽의 부가 북쪽으로 갔다. 뭐 이런 식의 비판 내용이 재작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여기. 자 하여튼 그 내용인데 이 명의대장에서 인제 뭐냐면 제일 비판했던 것이 이 승상제도 비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볼게요. 자 그 명의대방론에서 인제 명대의 정치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재상제도 폐지 관련된 내용을 비판했고요. 그래서 명태조는 이제 황제의 독재권을 강화한 목적으로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 직속했다. 자 이와 함께 황제를 보좌하는 고관을 설치하 이를 정각대학사라 했다. 그래서 자신의 비서기관으로 이렇게 삼았던 거죠. 자 요때까지는 뭐 그렇다면 내각대학사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비서야 비서. 예. 자 이들은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황제의 비서기관으로 자문에 응하였다. 그래서 인제 이들의 지위도 정 5 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건신의 출현을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태조의 이와 같은 신권의 억제와 황제권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대에는 내각 대신과 한간 세력들이 정치를 좌우하게 됐다. 자 그 내용이 인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각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거는 해제 때죠. 해제는 어린 나이 20살 나이로 즉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옆에 있는 나이 많은 강남 출신의 그 뭐냐면 관료들의 입김이 좌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박용우나 제태나 황자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강남 출신의 인제 여기 관료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석번 정책이 주도했어요. 얘네들을 위해서. 그 한림학사 출신으로서 대학사를 명칭이 없으나 국무에 인제 참여해서 후대의 내각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자 영락제부터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각제도가 요때부터 출현되죠. 양형이라든지 양사기, 호강 등을
문영각에 입각시키면서 내각제도가 출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영락제 즉위 초에 강력한 보필 기관에 필요해서 혜진이나 양형, 그 양사기, 호강 등을 문영각에 입각시켜서 공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영락 14년부터 이들이 정각대학사라는 걸 제소하면서 명실상반 내각제도가 이제 출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각시는 모두 한림간의 제소에 입각했는데 이때까지는 내각은 그 국무를 결정할 권한이었고 단순히 황제 개인적인 고문관 성격을 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제 이 지위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간직도 되게 낮았죠. 예. 그러다 보니 별로 권한이 없었는데 뒤에 인제 인종, 성종 들어가면서 이 권한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때 인제 한림관 됐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락제 때는 인제 나이도 어리고 젊고 그다음에 지위도 낮았잖아요. 근데 인제 인종 뭐 성종 때 넘어가면서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간직도 인제 그 고관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 인제 내각 그 대신들을 겸직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내각 제도의 권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특히 인제 선종 때 가면 삼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 내각 대학 대신에 그 내각 그 대신들 이 중에 삼양이 있어요. 양사기, 양형, 양구가 숙부 한왕의 반량을 진압하면서 권위를 더 상승시켜 놨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용려나 황제 뭐 인종이니 뭐 선종이니 이런 사람이 즉위하면서 전제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자연히 내각과 한간이 황제 권력을 배경으로 서로 대립과 경쟁을 벌이면서 정권을 행사하면서 한간과 내각 대학사를 가 정치에 출연하게 되었다. 자 영락제가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양사기는 예부신랑, 양형은 퇴사관고 내각대상을 겸임했고 이 사람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영락제부터 계속 겸임했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고 이제 고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각제도 내각도 점점 이 사람들이 건직한 내각도 자연스럽게 권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내각 대신도 고관을 겸직하면서 그 지위가 급상승하고 권위가 강대하게 됐다. 자 내각대학살 자체의 풍기가 오프닝 낮았으나 이분 상서 등 고관이 겸직하는 관리가 정착되고 내각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내각 대신은 육부 장관의 상소와 대등하거나 이를 압도하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내각 대신 같은 경우에는 겸직제거든요. 겸직제. 그래서 처음에는 풍기가 낮았지만 점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겸직제로서. 그래서 주로 인제 육부 상서들이 겸직을 해요. 그중에 육부 상서 중에 이제 제일 서열이 높은 상서가 이부 상서인데 이 이부 상서가 내각의 수복을 맡게 돼요. 이게 이제 있는데 이부 상서가 내각의 수복을 맡게 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종이 8 개월 만에 병사하고 선종이 즉위하니까 앞에 말한 삼량이 그 상서직을 겸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내각대학서가 인제 올라가죠. 그래서 겸직하는 사람들의 어떤 풍기가 점점 올라갈수록 내각대학서의 위치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인제 선종의 숙부였던 한왕이 왕위 창탈을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삼양이 진압하니 내각의 권위가 더욱 높아졌다. 그 후 영종이 9살 때 즉위하고 삼양이 다시 이를 보필하면서 내각대학사 지위는 육부를 능가하게 됐고요. 그 영락제 시후 정통시대까지 내각제가 이들 삼양에 의해서 확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권한이 더 높아지게 됐던 사건이 이 토목변의 변을 거쳐 갖고 이제 탈문의 변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큰 공을 했냐면 이연이라는 사람이 공을 했어. 토목변의 변호를 해 갖고 영종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몽골 쪽에서 너무 엑센이 영종의 몸값을 올리니까 그 명나라에서는 "그러면 영종은 너가 가지고 우리는 인제 돈을 못 주겠다." 하면서 그 동생이었던 경태제를 이제 뭐냐면 세웠죠. 그러니까 엑센의 입장일 땐 영종을 잡고 있어 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풀어 줬어. 그래서 영종이 돌아오니까 영종의 정치적 지위가 상당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했던 경태제에 의해서 영종이 유폐가 됐어요, 상황이라고 해 놓고는. 자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내각대학 이현이라는 사람이 그 쿠데타를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종을 다시 복위시키는데 이게 인제 탈문의 변이야. 그래서 인제 영종이 인제 복위 되고 나서 이현한테 고마움을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껴서 이현을 이제 내각대학사에 임명했어요. 대학사에 등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각대학사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제 이때 내각 대신 중에 제일 우두머리 격인 수보제도가 제정됐는데
주로 이 수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각 수보는 그 2부 상서가 이제 막 겸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2부 상서가 내각 수보를 겸직하게 되고, 이 수보는 재산과 같은 이제 실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각 대신 간의 순위를 겸하는 간직에 따라서 정해지니 대체 2부 상서를 겸하는 자가 수보가 되었다. 자, 그러나 수보는 제도적인 최고 행정관이 아니라 내각 내에서 수보직을 안희부노 내각 내 수보직을 둘러싸고 각신 간의 어떤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면서 관료 상호 간의 어떤 당쟁의 원인이 되는데, 이 내각 수보를 제도적 권한으로 만든 게, 그러니까 내각 수보의 권한을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장거정이죠. 장거정의 고성법은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내각 수보의 권한을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거정의 고성법은. 이 고성법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장거정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종 때를 보면은 이 세종 때 인제 가정 연간에 대대 논의가 있나요. 자, 성리학 같은 거 주작에서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수양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예법을 강조하거든요. 예법 수양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얘를 얼마나 잘 행해져서 마음의 수양을 향한 얼마나 행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대대 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종의 친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별 중요한 논의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종법, 예법 이런 것들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요. 공론을 앞세워서 황제권과 정무를 충돌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각이 권한이 커지면서 인제 황제와 인제 충돌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대대논이고요. 그렇지만 대대논의 결과 황제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내각은 완전히 황제한테 종속이 되게 돼요. 음. 그래서 그때 내각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공치주의거든, 공치주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말은 여기는 분권 공치주의죠. 자, 분권 공치주의는 뭐냐면 황제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이건 내각 같은 신하들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한을 나눠 갖고 이게 이제 대각의 주장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에 반해 황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황제가 요 대대 논의를 통해서 황제가 이기면서 이 내각은 이제 권한이 약하기보다는 황제권에 예속됐다. 그래서 황제의 어떤 뭐냐면 권한을 강화시키는 논리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각이 이제 분권 공치주의를 버리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황제권 강화 정치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분권 공치의 논리는 이제 나중에 내각이 아니라 뒤에 있던 독립당이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때는 거꾸로 역전이 돼 갖고 독립당은 이제 분권 공치를 내세우고요. 내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황제들이 내세웠던 그 황제권 강화 논리를 내세우게 되면서 또 대립을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대대 논의는 이제 세종의 친부에 대한 예우 문제에서 시작했다. 자, 11대 무종이 이제 후사가 없이 10대 호종의 동생 흥호왕이 아들로 인제 뭐냐면 즉위하니까 세종을 옹립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종의 부친인 친부의 흥호왕이 아니라 호종의 대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호종의 부친이라고 인제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주장이 제기했다. 당시 이제 내각 수보였던 인제 양정환은 족보를 따라 호종을 항구라고 하고 흥왕을 항숙부라고 해야 주장한 하니, 이에 대해서 세종은 친부고 친부는 흥왕이고 항구는 호종이다. 이렇게 인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호종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무종이 인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무종이 후사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학렬을 찾아다 보니까 무종의 동생이었던 흥호왕이 보이거든, 흥호왕. 그래서 흥호왕의 인제 아들이 세종이었어요. 세종이 인제 황제가 된 거죠, 세종이. 자,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세종 입장 볼 때는 흥왕은 누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 예. 그리고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인제 호종은 인제 어 그 뭘까요? 호종은 큰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호종이고 여기 무종이니까 세종의 입장 볼 때는 얘가 큰할아버지가 된 거죠, 큰아버지. 자,
그래 갖고 이제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세종은 자기 아버지를 흥원을 두고 요쪽을 인제 뭐냐면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내각에서는 "무슨 말이냐. 종법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인제 거꾸로 이 흥흥왕이 인제 뭐냐면 작은아버지고 그다음에 호종을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인제 세종이 대권을 발행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아버지를 뭐냐면 흥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호종을 큰아버지로 부르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양정하던 반대파 들 이들이 이제 뭐냐면 내각파들이죠. 이들 실각시키고, 대대파들이 인제 뭐냐면 자기 주장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대대파거든요. 이 대대파들을 관료로 기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요 대대파들이 인제 내각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그 대대파들이 그 뭘 주장해요. 예전에 그 항제권을 강화하신 그 뭐야 항제권 강화 논리를 내세우면서 분권 공치적 논리가 인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대대파 논리들이 계속 내려와서 내각을 장악하게 되고, 다시 독립파들은 거꾸로 예전에 내각이 주장했던 분권 공치적 어떤 공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뭐냐면 그걸 계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보고, 자 여기 보면 인제 있고, 잠깐만 이게 표가 좀 잘못됐네. 다시 정리할게요. 이 대대논의에서 여기 호종이 있고, 호종의 아들이 무종이에요. 여기 무종이고, 무종이 인제 죽고, 그러니까 흥흥왕이 인제 뭐냐면 동생이죠. 예. 흥흥왕이 인제 뭐냐면 그걸 계승했는데, 흥흥왕의 이제 아들이 세종이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세종 입장을 땐 얘는 흥흥왕은 아버지가 되고 호종은 큰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펼쳤던 것이 그 대대파하고 세종은 이제 뒷받침 대대파하고 그 내각파의 대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해서 결국에는 그 내각이 "황제권 강화의 논리로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대대논의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황제권과 신하권의 대의명분을 표방하면서 강력하게 대립했던 정치 권력의 구조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각이 예돈을 수단으로 가도관을 동원, 가도관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언론기관, 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도관을 동원해 공론에서 황제권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러나 내각의 권한이 커지면서 사당이 생겨 황제권을 침해된다는 군주 일원론적 전제를 내세우는 대대파에 의해서 이들의 집단행동 분단 결성을 비판받고, 결국 내각의 분권 공치 주장이 좌절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각은 인제 누가 차지하는 대대파들이 차지하면서 군주 이론적인 전제도를 내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분권 공치의 논리는 나중에 그 독립당들이 또 내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 갖고 내각과 독립당이 싸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명대 내각의 수복권은 신종의 만년 초에 장거정에 이르러 결정이 났고, 명대 신사층의 학대와 공론에 의한 분권 공치의 주장은 장거정이 죽은 후에 당장과 연결돼서 더욱 거세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분권 공치는 인제 독립파들이 인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권 공치는 처음에 내각이 주장했다가 대대 논의를 위해서 내각의 성분이 바뀌고 이제 하면서 독립당이 이걸 다시 주장하게 되고, 이때는 또 대각과 대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간 다음에 아니 내각 다음에 또 그 명나라 때 권력 집단이 한간이죠. 한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 정치사에서 황제권을 등에 업고 한간이 전력을 농단한 정치사회적 폐해는 이미 지난 시대에 거쳐서 당대의 그 절정을 이뤘다. 한간의 전횡은 황제의 무능과 밀접한 관계였다. 명예태조는 한간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수를 제한하고 문맹자를 임용하였고, 그를 배우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간이도 사품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태조의 냉대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한간들은 정난의 변 때 성조와 내통하여 수도의 함락에 공을 세워서 중용되면서 그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성조는 특무기관이었던 동창을 설치하여 그 한강을 하여금 이들을 장악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한간 세력의 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즉 한간이 전국에 파견되어 군대를 감독하고
세역 징수에 관여하면서 간민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제 동창은 일반 관료를 지배할 수 있는 한간세의 거점이 되었고 그 장관이었던 사회태감은 권한이 막강했다. 되겠죠. 그래서 성조가 이제 이 동창을 만들어주고 요 동창 한간이 또 뭐냐면 군대를 감독하고 세역 징수에 관여하면서 한간 세력의 어떤 바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구두로 말하면 한간이 이를 기록하고 내각을 전담하면서 이를 통과하는 사회태감은 황제 전제에 자기 뜻을 첨가하기도 하고 심하면 황제 조치까지 위조하게 됐다. 요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관련해서 연결돼 있어요. 이걸 좀 보려면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인제 황제가 유능하잖아요. 이 사람이 다 이제 정치에 다 관여했거든요. 그래서 내각 대신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진짜 뭐냐면 자문 역할, 고문 역할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육부에서 상소를 올리면 황제가 내각 대신의 의견을 좀 듣고 정치권을 듣고 이 뭐냐 황제가 직접 결정을 내요. 그때 이제 육부의 간청의 소송의 장주에 대해서 정치권의 건의에 대해서 장주에 대한 답으로 비답을 자기가 직접 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각은 거기에 그냥 정책 건의만 해 주는 거야. 황제가 듣고 황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비답을 내려서 육부에서 그걸 듣고 이제 시행하는 그런 건데 그 후에 황제들은 이제 어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된 거야. 자 어떻게 변질됐나 보면 여기 육부간청에서 이제 정책을 올려요. 장주를 올려. 그러면 예전에 내각은 옆에서 보조하면서 정책 건의만 해 주는 건데 황제가 이제 "너가 먼저 봐라."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럼 내각이 이게 딱 보고 그 뭐냐면 올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장주를 올리고 인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해 놓은 거야. 이게 포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요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장주에다 포의를 붙여 갖고 올리면 그 황제가 인제 그냥 보고 도장만 찍어 주고 그냥 비답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 정책은 내각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각이 요 장주에다 포인을 적으면서 자신 생각을 밝히면서 했는데 약간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하고 인제 좀 비슷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각에다 또 누가 개입됐냐면 한간들이 개입돼. 아까 얘기한 인제 태감이라는 사람이 인제 개입했는데 이 사람 황제하고 이제 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생긴 거야. 그 중간에 내각과 그 황제 사이에 태감이 끼는 거죠. 그 육부간청에서 장주를 올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내각이 그걸 듣고 거기에다 대책문 인제 장주에 대한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면 이제 비답을 적어 놔요. 예. 그러면 인제 요걸 이제 적어 놓으면 이 비답이 아닌데 이제 포의죠, 포지. 예. 자 포의를 인제 적고 그런데 이거 지우고 자 하여튼 포의를 적어서 인제 올리면 태감이 이걸 봐. 어. 그리고 나서 태감이 보고 나서 이 표의를 왜곡시켜. 예 자기 뜻대로 왜곡시켜. 예. 이걸 자기 뜻대로 왜곡시켜 버리고 거기다 자기 의견 또 전지를 집어넣어요, 전지를. 그러면 황제가 이걸 보고 나서 또 비답을 내려서 내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각에서 아무리 여기 뭐냐면 포의를 적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도 요 태강선에서 포의를 왜곡시키거나 전지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갖다 적거나 그러면 황제가 요것만 보고 인제 판단해 갖고 그냥 도장만 찍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은 인제 자신이 이제 포위를 올릴 때 누구부터 인제 사전에 인제 뭐냐 상의를 하게 되냐면 태감하고 상의를 해. 그러니까 태감이 상의하고 태감이 좋으면 이제 통과시킨 거고 싫으면 인제 뭐 태감 뜻대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태감에 인제 뭐냐면 손아귀에 논아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정치가 잘 운영이 되는데 성종 이후부터 내각이 이제 포위를 쓰면서 실제 내각의 의견이 반영됐고 거기에다 또 한간이 인제 뭐냐면 개입되면서 내각에 올린 포에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곡시키고 전지라는 자기 뜻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각이 인제 태감에 맞춰서 포에를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태감이 권력을 행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한간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권력 행사가 되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동창이라는 정보기관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에 가서 인제 뭐냐면 그 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황제의 조치를 뭐냐면 자기 뜻대로 뭐냐면 정할 수가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명나라 때 한간이 상당히 권한이 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권한 당나라 황제 당나라가 한간보다 못했죠.
당나라 한가는 황제조차도 폐위시킬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신체국 같은 진짜 실제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명나라 한가는 그걸 갖지 못했어. 예.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명나라는 이제 그 중앙집권 시스템이었잖아요. 황제권 강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아무리 어떤 한간을 총애했다고 해도 그 한간의 어떤 신뢰를 그냥 한간을 이제 총애하지 않거나 이 총애했던 그 한간이 죽고 다음 황제가 등장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한간들은 다 숙청당해요. 예. 그래서 이게 명나라의 이제 한간하고 당나라의 한간과 좀 다른 점이야. 예. 요런 내용도 있고, 예전에 명나라 한간과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예. 한번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명대 한간의 수는 영락시대 때 10,000명이었으나 신종시대에는 새로 6,000명을 모집하여 명마에는 10만 명이 증가되고 그 피해는 참으로 극심했다. 자, 한간의 전쟁의 시작은 영종 때 왕진과 그다음에 헌종 때 왕직 등 비롯해서 비롯됐다. 왕진은 상사성 출신으로 수소 자해해서, 자해했다는 거는 수소 이제 자궁했다는 거죠. 어릴 때 그냥 뭐냐면 개한테 물려서 부하에 없어져 갖고 그 한간이 됐거나 타고날 때부터 이제 한간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자궁한 사람들은 이 한간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스스로 잘라버린 거야. 응.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간이 된 뒤에 9살에 즉위한 영종을 보필하면서 정권을 장악하니 정치의 부패는 극에 달했다. 정통 14년에 몽골족의 엑센이 남친해 오자 왕진은 굳이 갈 필요 없는데, 영정이 친정할 필요 없는데요, 영정을 꼬드겨서 결국에는 친정하게 해서 50만 대군으로 친정을 강권해서 결국에 토목권에서 참패해서 영종이 포로가 되었다. 왕진은 부장 번창에게 살해됐다. 자, 이듬해 몽골로부터 석방되어 온 영종은 상황으로 물려났죠. 예. 그래서 북경선 난궁에 응거하고 동생이 즉위하니 이게 경종이죠. 자, 이때 경종을 도와서 우겸이 정치 계획을 당일 선정을 했으나, 그러나 1457년 그 한갈 조길상과 대학사 이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영종을 복위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게시판에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나라 한가는 이제 뭐냐면 황제를 폐위시켰잖아요. 폐위시켰는데 그 내가 알기로는 명나라 때는 황제 폐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현이 그 이걸 황제 폐위 경종을 폐위시킨 건 이것도 한간이 폐위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다른 거죠. 당나라 때 이제 한간들이 황제 폐위시킨 거는 한간이 조직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폐위시킨 거고, 이게 이제 상습화돼 있잖아요. 계속 연달아 돼 있었고, 이에 반해 명나라 때는 이게 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단독으로 이제 이현이라는 사람이 이현이나 한간이 한간 조직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길상과 함께, 말을 잘못했네요. 네, 다시 할게요. 예. 이현이 아니라 조길상을 얘기하려다가 잘못했어. 이현은 저희 대학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여튼 이 조길상이 이제 개인이 그냥 단순히 참여해 갖고 한 거고, 그 앞에 있었던 당나라 때 그 한간들은 한간 자체 조직적으로 한 거잖아. 그냥 개인적인 참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제 뭐 조길성이 인제 뭐 경종을 폐위시킨 데 참여했다 그래서 한간이 한계를 폐기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래요. 예. 하여튼 이 한간의 조길상이 인제 요게 가입하면서 뭐냐면 조길상이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주도적 역할을 했죠. 예. 자, 하여튼 그렇고 그렇지만 조길상의 군사정변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되고요. 1464년에 영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게 되고, 현종은 한간 왕직에게 대권을 주니 한간 전쟁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후 호종은 한간의 정치 간섭을 체크하고 정치적 쇄신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걸 홍치중이란다. 그래서 이제 무종 정덕 연간에 그의 황태자 시절에 근신 한간이 유군 또는 망형사 8개라고 있었어요. 8명의 한간이 또 정권을 씌웠고, 이에 대해 원간이 적단적 저항을 그 있었으나 한간의 기세는 꺾지 못했다. 자, 유군은 척복이로서 또 동창회도 서창과 내창을 이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간에게 권한을 줬죠. 그래서 한간의 정보 정치가 더 강화됐고, 자신의 집에서 황제의 족치를 마음대로 하이니, 자, 내각과 육부가 모두 한간의 장악과 한간의 폐해를 극에 달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간들이 개입을 해 갖고 내각에서 뭐 장주나 이제 뭐냐면 포위를 올려도 여기에서 뭐 조작질을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 아예 황제에게 올리지 않고 황제한테 도장을 받아 갖고 그냥 도장을 찍어 주고 막 그렇게 하면 비담을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행어에서
영락시대에는 한간이 간척에 들어오면 그 공성함이 이를 데 없었는데 지금은 한간을 옹고 어버이라고 종칭하고 한간들이 관리를 호출하면서 산후를 부리듯 하고 고관들도 한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는 상태가 되었다. 자, 유군의 전행으로 각지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 정덕 5년에 유군은 주설되었다는 거죠. 자, 명대의 한간의 바로는 명무할 때 시종 때 위충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절정이죠. 위충원은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갖고 요 위충원 정도는 이름은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그 위충원의 이런 한간파와 독립파의 대립으로 그 정쟁이 절정을 이뤘고 결국 독립파의 실각으로 한간에 의한 정치 사회적 부패가 극심하여 마침 명예멸망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명대의 한간 정치는 한당 시대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명대의 한간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들의 악정은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을 때 하나며 일단 황제 총애를 상실하고는 곧바로 실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주원장이 그만큼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있고, 이건 명대의 한간 정치하고 그 당나라 때 한간 정치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차이점 보면 한나라와 당나라처럼 황제를 폐입한 예는 전혀 없었으니 그건 황제의 독재적인 지위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있었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가 정비됐기 때문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활동 무대는 중앙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의 군사적 감독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정주를 장애했던 점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명대 한간 정치의 그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한간이 황제의 총애가 상실된 국가에 실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황제의 독재권이 확립됐기 때문에 황제를 폐입한 예가 없었으며 그래서 중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한당 시대 때처럼 한강을 폐입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이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요 내용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황제 독재권 유지 이런 건데 이게 뭐 서로 관련돼 있긴 있어요.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곧바로 실각했다는 거는 황제 독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연관이 있지만 하여튼 요게 두 가지가 인제 한간이 명대의 항대를 패할 수 없는 원인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북로남해인데요. 북로남해 보기 전에 거기 인제 잠깐 그 한예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홍보제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여기 이게 몇 페이지야? 24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는 내각과 인제 한강 관련된 설명이 쭉 돼 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그 볼게요.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의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제 그 정보 강조하고 명청 관련된 내용이 중간에 많이 비어. 많이 빠 빼먹고. 그래 갖고 한의종 읽을 때는 첫 부분하고 그 뒤에 근현대사 있죠. 고대하고 근현대사 읽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별로 없어. 예 여기가. 자 볼게요. 홍무제와 영락제에 의한 기반이 잡힌 황제의 전제적 권력을 보좌하는 명대 특유한 존재로서 내각과 한간이 있었다. 자 내각과 한간은 영락제 이후에 황제 권력을 등에 업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정을 장악하게 됐다. 자 내각은 중서성이 폐지된 후 국정을 장악하게 된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서 정각대학사를 둔데서 연원했다. 자 내각 관리가 이제 국가의 주요 업무를 참여하는 내각제도는 남경사전의 사정에 어두운 영락대부터 추진했다. 주요 관리직인 한림관 출신의 내각 관리를 맡게 된 임무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락제까지는 관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한 걸 우려해 그들의 지위는 정 5품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들도 황제의 사적인 고문에 불과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영락제 때 내각 관리가 황태자 교육을 담당하면서 영락제 사후 홍위제 때부터 인종이죠. 내각의 지위가 크게 올라갔고 홍위제에 이은 성덕제 때 세 사람의 양씨 삼양이 내각대에서 일하면 내각대에서 있으면서 위상이 더 높아졌다. 성덕제 때 내각은 그 당시 신하들의 상주문에 대해서 황제에 내려야 할 결정을 상주문 끝머리에 붙이는 포위라는 중요한 기능을 맡기게 됐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할 때 올릴 때 장주를 올릴 때 이 포위라고 해 갖고 이제 올리는데 실제로 이 포위가 그래도 비답이 돼요. 황제가 그냥 도장만 찍어 주는.
그래서 이제 내각의 이제 권한이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그다음 세양씨는 영조 때, 영조는 인제 뭐냐면 두 개의 인제 뭐냐면 그 연호를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청통 정통제, 천수제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묘인 영종을 쓰죠. 자, 하여튼 영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황제의 보필을 하면서 육구를 압도했다. 영종이 통옥군의 그 변으로 엑센이 포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는 다시 제의를 차지하는 데 공을 세운 관리로 내각대학소로 등용됐는데, 이때 내각대학사의 황제를 홀로 만나 정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내각의 우두머리가 수보가 출연했다. 이후 이 자리를 둘러싸고 그 강내 그 내각 내 쟁탈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내각은 어디까지 황제를 비호하에 성장할 수 있었던 존재였으므로 관료사회의 여론을 내세워 황제 권력과 대립할 경우에는 견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를테면 무종의 후사가 없이 죽자 무종의 숙부의 이제 흥호의 아들 세종이 가정제가 즉위했는데, 앞에서 얘기 가정제가 친아버지 호종을, 그러니까 친아버지 흥흥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가지고 대대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황제와 대대파들은 이제 뭐냐면 친아버지 흥왕을 친아버지로 부르고 그 앞에 이제 호종을 뱉고 큰아버지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반해서 요게 내각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그 종법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흥왕은 작은아버지고 호종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인제 그 뭐냐면 그 이 세종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내각파들이 되고 뭐냐면 처형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명분론 내세운 관리대 집단적 반대 운동이 일어난 내각 수보의 일파는 세종에서 파직하고요. 이 내각 수보는 이제 누가 맡냐면 아까 대대파들이 맡으면서 대대파들이 전제 군주적 그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내각의 성분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보의 권한은 그 수보의 권한은 황제의 권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속되다가 만력제 초에 수보에 있었던 장거정이더 그 권력이 결정해놓고, 요때부터 인제 뭐냐면 내각 수보의 권한이 제도화돼요. 어. 그래서 앞에서처럼 이제 그 고성법을 통해서 제도화되죠. 이거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북로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뭐 그 장거정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인제 뭐 그 뒤에 있으니까 인제 뭐 쭉 보고요. 자, 좀 넘어가 갖고 한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한강. 몇 페이지 펴시냐면 249 페이지. 음. 거기 한강 관련된 내용 249 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황제의 측근으로서 황제의 절대적 권력의 배경으로 내각과 각축을 벌였던 또 하나의 세력이 뭐냐면 한간이었죠. 홍무제는 한간의 정치 개입을 우려해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으나 영락제 제2 참사에 한간이 도와준 이후 한간의 비중이 다시 커졌다. 원래 한간은 어, 2부의 가나라에 있었다. 그러니까 2부는 이제 주로 6부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고 인사를 주로 관장했던 부서잖아요. 자, 영락제 때부터 사대태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대감은 이제 그 간청이고 그 높은 산 사대태감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대감이 한간을 관할하게 되면서 한간의 대표인 사대태감이 황제에 비유하되 권력을 강화시켰다. 게다가 한간은 영락제의 척보기관인 이제 동창일까지 맡아 전국을 파견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전국의 군대 감독이나 군대 감독, 조세징수, 간민 관찰을 하면서 지방의 정사에 관여하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뒤에 있지만 강세하가 일어나거든요. 이 강세할 때 그다음에 망력제 때 인제 그 당시 만력제 3대 원종에서 군사비에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한간을 지방에 파견해 갖고 이 강세와 상세를 걷게 하잖아요. 그때 인제 이 한간들 내각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한간의 권한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 조세징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면서 지방 전사에 정사에 관여하게 되죠. 자, 특히 영락제 이후에 황제들과 내각 관리들이 직접 만나 황제에 올려진 상징론의 답을 결정하는 대신에 내각의 포위에 올리게 되면 한간의 정치 개입은 더욱 성실해졌다. 그래서 황제 측근에 있는 한간이 내각에 올린 포위에 대해 황제의 의견을 대신 쓰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중앙의 정사에 관여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를 잠깐 보면 어 한간이 개입되면서 태감이 이 장주에 올린 비답에다가, 아니 포위죠. 이거 잘못 적었네. 포위인데 포위를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거기다 전지를 인제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 그리고 황제에게 인제 올리면 황제가 도장을 찍어 주거나, 어떤 황제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 갖고
도장을 그냥 뭐 태감할 때 주죠. 그럼 태감이 자기 집에서 도장을 찍어. 그래서 이게 곧 바로 비답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각은 당연히 태감하고 인제 뭐냐 맞춰 갖고 그 뭐냐면 포인을 올릴 수밖에 없죠. 포인을 안 올리면 표시가 안 올리면 그 도장을 안 찍어 주니까. 자, 그래서 인제 한간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영락제 때 10,000명, 명말기 때 70,000 명의 잃었던 한간의 수를 보아 또 정규 관리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거의 70,000 명인데 참고로 청나라 때는 그 뭐냐면 그 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간이 그 앞에 이제 명나라 때 한간 때 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걸 고려 삼아서 1,000명 이나였어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뭐 수백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명나라는 70,000 명이나 됐어. 70,000 명이나. 자, 하여튼 그랬고 무엇보다 출세를 위해서 스스로 거세하는 자궁 한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한간의 발언은 부패 정신이 나왔다. 자, 명대 특히 정권을 쥐고 한콜을 이제 부린 그 한간호는 영종 때 왕직, 뭐 성화제 때 왕직 등등 있는데 이거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위충원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가장 악명을 높았던 건 위충원은 도박으로 생계를 누렸던 무예배 출신으로 수소 거세하여 한간이 된 사람이다. 16세 때 황제 자리오른 청계제가 정치에 등한히 하면서 정권을 실리게 된 그는 자기에게 비판적인 독립당을 탄압하고 전국의 학교를 폐쇄했다. 그는 심지어 생전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모시게 했고 성형으로서 성형으로 공자무에 안치되어 제사를 받는 지위까지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버금가는 지위를 가시해서 그가 나타나면 어디서나 간민이 길바닥 엎드려 부천세라고 하죠. 황제한테 만세라고 하고 제후한테 천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선궁왕 같은 천세가 왔는데 자기는 황제 다음이니까 구천세를 이제 부르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황제 앞에서만 만세를 부를 수 있었으므로 그 앞에 구천세를 부르게 한 것은 그가 황제 다음에 2인자였던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황제에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한강과 내각이 황제의 비유 아래서 세력 대통하면서 중앙에 비대한 권한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해서 강남 신사들이 반발해 갖고 독립당이나 복사 운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명말 때 또 당쟁이 일어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 당쟁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넘어가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북로남해와 관련된 거예요. 북로남해. 이 북로남해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여기 특히 남해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북로라는 것은 이제 몽골족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해라는 것은 16세기 때 이제 일어난 후기 왜구를 뜻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북로인 몽골족도 이제 크게 보면 타타르하고 오일라트가 있어요. 이 타타르 오일라트 나눠 있고 북원이 망한 다음에 이제 타타르 오일라트가 있고 남해 같은 경우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 전국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혼란을 틈타 가지고 중앙 정부의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일본의 왜구가 이제 많이 건너와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일본 왜구보다는 또 중국 왜구도 많았어. 그래서 이 가짜 왜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후기 왜구의 특징이거든요.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북로의 끊임없는 침입을 보자.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자, 명은 원을 원하고 건국했기 때문에 명초부터 북병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군사 배치도 북방의 중심이 되었다. 태조는 그 몽골의 군대를 보내 이를 공략하였고 영락제는 전후 5차례에 걸쳐서 친히 원정을 당했다. 그러나 영종 때 통옥번의 이후 이런 적극적인 대몽골 공세는 후퇴되고 15세기 중엽부터 만리장성을 수축하여 경계로 몽골의 침입을 수비하는 소책을 취하게 됐다. 자, 이때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그 몽골족들이 맡긴 거야. 명나라 때 만든 만리장성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산해관에서 가역권까지 이제 가역간까지 이제 맺은 건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지난 시대 때 만리장성은 여기하고 약간 북쪽에 이렇게 북쪽에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잘 몰라요. 지난 시대 때 진나 때 만리장성은. 그래서 이제 이건 벽돌 만든 게 아니라 그
흙을 다져 가지고 판죽토법이라고 하죠. 흙을 다져 갖고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유구만 좀 남아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사료부는 그 아시아사에 있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좀 이제 강조를 하고요. 자, 한편 15 세기 후반에 몽골 지방에 다약한이 인제 나타나 내몽골 지방을 통제하면서 새로운 이제 세력을 구축했다. 그의 손자였던 이제 군비디크 알탄이 다시 몽골 부족을 규합하고 오르스 이제 거점을 세력 확보한 후에 세종 초, 가종 초부터 북변에 대한 침공을 격화했다. 당시 이제 북편에 주둔하고 있던 명예 군졸이 몽골군의 그 길잡이 항도 역할을 한 것이 많았으므로 알탄의 침공은 하북 지방과 그다음 상서 지방이 깊숙이 그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 특히 1542년에 상서성에 침략한 몽골군은 1개월간 20명 만의 어떤 아니 그 1개월간 한 달 동안 20만 명의 한인을 살해하고 8만 명의 가옥을 불탔으며 그 200만 대의 가축을 약탈하고 10만 경의 토지를 황폐화시켰다. 그러다가 인제 1550년 명예수도 북경이 수도를 수일간 포위하는 긴장감을 주어 명절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이걸 경수의 변란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다 쌓았다고 해서 이 만리장성 다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뚫린 데가 있겠죠. 뚫린 데니까 이 뚫린 데에 가 갖고 이제 북경을 이제 해 갖고 공격해서 포위를 했던 거죠. 경술 변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외워 두세요. 경술 분란.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인제 하니까 알탄을 숭양을 이 동합 예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제 그 해결책이 이제 여기에서 쭉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인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뒤에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거정. 장거정의 인제 대응 내용이에요. 요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내용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전에 2차 기출 문제가 있어요. 논술형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몽골족의 유목 생활은 중국의 물자를 절대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몽골족들은 이제 말이나 뭐 양이나 이걸 통해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죠. 비타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차라든지 이런 것들 뭐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인제 되게 필요해. 그래서 한족들은 몽골족 물품에 별로 관심이 없죠. 뭐 그냥 맛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데 몽골족들은 거꾸로 보면 중국의 물자는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안 하면 당연히 이들은 약탈할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명각 국경 무역 개선을 요구하고 어 침입해 왔던 거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양계석을 비롯한 강경 논자를 적극적으로 폈으나 자 몽골의 국경 무역 요구에 응할 일시하에 성립시켰다. 그래 갖고 이제 대동을 비롯해서 국경 요지에 마실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알탄을 숭일왕으로 이제 봉하면서 그 당시 인제 그 자손에게도 간작을 부여했다는 거죠. 요거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장거정의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 몽골족들이 인제 말을 갖다 팔잖아, 마실. 근데 말이 젊고 튼튼한 말이 아니야. 늙고 인제 병든 말을 갖다 팔면 명나라가 이 커터를 통해서 인제 말을 사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사들이고 이제 명나라 물자를 인제 교육을 이렇게 말 대신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명나라가 되게 손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이게 마씨를 인제 개선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건 몽골족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중국 역대 왕조들이 북방 민족을 상대할 때 시장에서 개선을 했어요. 마씨, 호씨 이런 식으로 불렸죠, 이 시장들을.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진 쪽 상대할 때 굉장히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씨가 개선된 이후에도 뭐냐면 어 계속 이제 어 공격해 오는 거야. 왜냐하면 몽골족들이 통일돼 있지 않고 여러 부족도로 인제 구성되다 보니까 이 마시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조약을 맺으면 이제 조약을 맺은 그 부족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른 부족들은 또 공격해 와. 그러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장거정 이전에도 요 마시를 몇 번 설치했다가 설치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쳐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부족들이 와 갖고 인제 계속 공격을 해 오니까 이제 마씨가 이제 설치했다가 다시 폐지됐다가 설치했다 폐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장거정이 다시 집권하면서 마씨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 사람이요.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인제 왜 장거정이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했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군대 수를 좀 감축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북쪽의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가 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명과 몽골 간의 어떤 무역품은 명나라에선 건포, 쌀, 보리, 철, 소금 같은 생활 필수품을 가져왔고 몽골로부터는 금, 은, 말, 소, 양 등을 수입했다. 그 몽골의 침입은 명예에 입은 사회 경제적 타격은 막대했다. 특히 북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비도 호부에서 지출했던 경운 연례은은 해마다 이제 증가되었고 결국 이는 농민의 조세 부담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이제 분노의 피해는 병방의 농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제 피해를 입는 피해를 가져와 농민 반란을 또 원인으로 작용했다. 군사비 막대한 군사비가 이제 농민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남해를 볼게요. 남해. 음. 남해는 인제 남쪽에서 들어오는 인제 왜구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국제적 배경이죠. 이게 일본이 전국 시대였어요. 이게 이때 이제 16 세기 인제 왜구인데 어 앞에 이제 14 세기 왜구부터 좀 잠깐 설명을 넘어갈게요. 14 세기 왜구 같은 경우에는 남북조 시대 때 인제 행해졌죠. 예. 그래 갖고 인제 남북조 시대 때에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그 우리나라와 인제 중국 연안 강남 지역 특히 터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주원장이 무슨 무역을 했냐면 가만무역을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망무역을 해 가지고 무릎맞이 맞고죠. 이 아시카카 요시미스에게 채권도 하고 가망무역을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그 외구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가망무역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시됐고요. 예 무르마치 막부 때 이제 실시한 거야. 가망무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가막이라는 것은 무역의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의 징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제 이 가막은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막이 있으면 요 위에 도장을 찍고 반을 자른 다음에 한쪽은 이제 명나라 같고 한쪽은 다른 쪽에 가죠. 그래서 딱 지정된 장소에서 인제 무역을 할 때 이걸 보여주면 딱 맞추잖아. 그러면 이 무역이 허가돼 갖고 이제 무역을 하는 게 이 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은 무역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만 이 가방 무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주변의 민족들과 같이 했어.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는 일본 간의 무역은 가방 무역만 호칭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 미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막을 주지 않고 그냥 무역을 하게 했어요, 조공만 하면. 하여튼 이 가막 무역을 인제 뭐냐면 무르마치 막부 때부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무르마치 막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막 무역을 다 했냐? 그건 아니죠. 이 무르마치 막부는 뒤에 얘기했지만 좀 힘이 약했어요, 막부 중에. 그래서 인제 뭐냐면 다이모스의 그 연합 형태로 인제 운영이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막 무역의 인제 뭐냐면 패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면 다이모들 에게 넘어가요. 지방에 있는 그 다이모들 슈구 다이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슈구 다이모들에게 넘어가면서 인제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다이모 밑에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상인 집단이 있었어. 근데 인제 슈거 다이모들 중에 가막 무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개의 가문이죠. 오치시 가문이 있고 그다음에 호소가 가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가문이 있고 그 두 개의 가문 밑에 또 상인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가막 무역을 했던 상인 집단은 이제 그 오우치가는 하카다 그 상인 집단과 그다음에 그 호소가는 사카이 상인 집단이 있어요, 사카이. 얘들이 인제 이렇게 대립을 한 거야. 예. 그래서 명나라 중기 때 가면 이 하카다 상인과 하카다 상인과 그 사카이 상인 간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뭐냐면 무슨 난이 일어나냐면 영파의 난이 일어나요, 영파. 이 영파는 강남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만무역은 이 영파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하카다 상인과 사카이 상인이 영파 무역의 주도권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 갖고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끝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들 민가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 죽게 되거든요. 이게 영파의 난이야. 그 영파의 난을 계기로 해서
감환무역이 이제 폐지가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합법적인 인제 통로가 막혔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제 외구의 극성의 원인이 돼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인제 가방무역 허용을 했지만 이때 이제 가방무역은 어떤 거냐면 이제 호소가 신문이 아니라 오치시 이제 독단을 하거든요. 근데 오치시가 전국시대 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방무역이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가방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있고 그래서 이때 국제적으로 때 이제 전국시대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16 세기 외구로 됐대요. 14 세기 외구에서 이제 가방무역을 했는데 16 세기 외구는 이제 배경을 보면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로 해 가지고 혼란스럽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국시대였고 인제 통제가 안 되잖아,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외구가 다시 극성했고 그다음에 인제 있고 국내적으로 보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가만무역 있죠. 가만무역이 이제 중단됐다가 중단됐잖아요. 앞에서 영파의 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된 것도 있고요, 외구가.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보면 사무역 금지 때문에. 사무역이 금지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 이게 공식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통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상인 중에 외구 복장을 하면서 또는 일본 외구를 고용하면서 이게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인제 외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 외구들 뭐라 그러냐면 진짜 외구가 아니라 가외라고 해서 가짜 중국인 외구죠. 그래서 사무역업자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무장을 갖추고 그리고 그들이 일본식 그 복장을 치면서 머리식을 하고 일본 머리를 하고 훈도시차면서 가해로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6 세기 무역 외구는 두 가지 특징인데 국내적으로는 전국시대 혼란, 그다음 가망무역 중단 이런 것들이 외구의 어떤 배경이 됐고요. 국내적으로는 사무역이 금지되면서 그 당시 밀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이 중국 상인 집단들이 자체 무장을 하게 되고 훈도시차면서 가짜 외구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 세기 외구는 이게 이런 측면 때문에 진짜 외구보단 진해보단 가해가 더 많아. 이게 특징이 중국의 외구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배경을 깔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가만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구가 번성했던 그 내용이 예전에 09년 2차 기출문제인가? 그때 한번 나왔어요. 예, 요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북노야가 진행되고 있을 때 동남 해안 지방에는 왜구에 의한 노닥질이 계속되었다. 자, 왜구의 원인은 일본 국내 사정, 아까 이제 전국 시대죠. 무흐마치 막부의 약하고 지방세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 대명 무역권을 둘러싸고 요 가만 무역을 둘러싸고 상인들 간의 어떤 패권. 아까 치면 이제 그 가만 무역을 그 당시에 했던 게 오우치 시가문과 호스카 시민이고 그 밑에 하카다 상인과 사카이 상인인데 얘들 간의 대립으로 영파의 난이 났죠. 그래서 한때 가방무역이 중단되고 이때 인제 외구가 더 번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상인 간에 일어난 패권 다툼이 도발선이 되었다. 한편 세종이 즉위하자 외 조공사제의 명예 왔으나 정통성 문제로 이건 이제 여기 영파에 난 관련된 내용이야. 둘러싸고 일본의 조공사신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이 싸움에 패배한 오우치파 사자가 영파 부근에 이제 오우치파 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하카다 상인들이에요. 예. 실제 무역은 이제 하카다 상인들이 있으니까. 자, 그 하카다 상인들 일부가 영파 부근에서 이제 연회를 부르짖으면서 약탈 사건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제 조정의 조공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사무역의 어떤 취재를 엄중하게 하게 하자 정상 무역이 맡기게 된 외의 상인들이 약탈 무역을 장려했다. 이때 일시로 가방 무역이 폐지됐어. 물론 다시 복구가 되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제 정상적인 무역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외에서 약탈 무역을 했다. 그런 것들 이제 외부의 이제 번성 과정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명예 외구의 발달이 됐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지만 요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외구는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소부대로 해안에 약탈하고 밀접하게 달아나고 경우에 따른 내륙 깊숙이 파고드는데 주로 이제 강소, 절강, 복건, 강동, 동남 연해주 지역이죠. 그래 갖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일대야. 양자강 일대. 주 연해 지역은 이제 십수가 나뉘는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런 거야. 그래 갖고 인제 있었고 특히 인제 중국의 군사력이 주로 어디에 집중돼 있었냐면
북변, 북론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성권 부대는 다 북쪽에 있었고 강남 지역의 부대들은 별로 없어. 예. 명군이 있긴 해도 이 군이 이제 별로 약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군은 이게 보면 왜구가 오히려 격퇴를 해요. 명군이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명나라군을 이제 뭐냐 체질 개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척계강이라는 사람이죠. 척계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척계강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척계강이 인제 뭐냐면 그 가 강남에 이제 척계강이 왜군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한 게 원앙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해의 피해는 북해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 경제적 부담과 민심에 끼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장군 주한을 파견해 밀무역에 거치면 장주왕을 소탕하였다. 그러나 밀무역의 이익을 챙긴 명예, 상인 등 부패한 지방간 결탁가 주한을 시각했다. 또 왜구의 장당 왕직인데 이 왕직은 중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인인데도 왜구를 이제 이끌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왜구가 가해 중국인 왜구가 많았던 이유가 그죠. 이 사람은 중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보면 저기 큐슈에 보면 고또 열도가 있어. 거기에 있으면서 왜구를 이제 통솔을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왕직을 앞세워서 다시 이제 권력 약탈 무역을 자행했으나 조정에서 호조영 등의 충돌로 대토벌 당형 등 왕직이 체포되었다. 자, 또 척관계 등의 하려고 왜구의 주력은 복권의 평행에 의해서 격파하여 40년 동안 계속된 외구의 한은 더욱 꺾게 됐다. 척강에는 이제 뭐냐면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인제 강남에 인제 명나라 군대가 거의 약체였다고 했잖아요. 이 체질 개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인제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들 모아 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소부대 단위로 원앙지를 조직을 했고 그다음에 총포효 같은 것들을 인제 많이 이제 인용했죠. 그래서 왜적들은 이제 칼을 잘 쓰니까 그래서 총포를 통해서 이제 왜구를 먼 거리에서 인제 격파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앙진이나 총포를 통해서 그를 격파시켰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제 해서 뭐냐면 왜구를 격파했다. 자, 그래서 이런 왜구를 격파한 절강 범법이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제 임진왜란 때 이 척간강의 이제 뭐냐면 전법들 받아들였잖아요. 예.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구동계에서는 진해와 위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후기 왜구는 16세기 왜구는 진해가 더 많다. 위해는 별로 없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빠졌어. 빠졌어. 왜 빠졌냐면 이 일본 애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14세기 왜구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중국인 왜구들이나 한국인 얘들이 고려인들이 왜구를 작심하면서 했던 거다. 이거는 위해 가짜 왜구다. 가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16세기 때 중국에서 왜구는 진해가 좀 많았다는 게 보통 학계 통설적인 관념이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16세기 강남 왜구 외에도 14세기 뭐 고려나 중국 애들 왜구를 다 통칭해서 뭐 이렇게 위해가 더 많았다 이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동계가 구동계 쪽에서 있었는데 신동계에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예.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장거정의 혁신 정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인제 하기 전에 인제 한국인의 중국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게 어디까지 있나 잠깐만요. 장거정의 개혁 있고 이게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게 있었는데 예전에. 잠깐만 이게 없네. 예. 요거는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없었네. 잠깐 나도 헷갈리네. 이게 중간에 있었는데. 어. 예 그게 넘어가죠. 여기 없네 보네. 이게 자세히 없네 여기. 많이 빠졌네. 예 장거정 얘기하고 외구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그래서 인제 하고 이제 넘어가고 동양사 계도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장거전 혁신 정치 관련 내용인데 요 부분은 되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요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 이 장거정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있는데 요거 인제 좀 내용을 볼게요. 자 보면 인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요거는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인증번호 얘기했나요? 인증번호? 기억이 안 나네.
어 인증번호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인증번호가 91 번입니다. 네. 인증번호 91 번인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4개 얘기했으면 이제 3개 쓰시면 되고 3개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91 번. 하여튼 4개 중에 뭐 3개 쓰시면 돼요. 3 개.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장거정의 혁신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